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과학 약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 사람들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 카타르 월드컵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꺾고 기후변화가 차지했는데요. 이제는 일상에서도 기후변화를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한겨울에도 최고 기온이 10도를 넘는 날이 있었던가 하면 하룻밤 만에 기온이 뚝 떨어져 영하 17도를 기록한 날도 있었죠.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은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미국은 역대급 폭설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한 불안이 점점 높아지는 지금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라떼 시절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오존층의 구멍이 회복되고 있다는 유엔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오존층에 왜 구멍이 뚫렸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길래 회복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눈에 보이진 않아도 우리는 일상에서 오존을 종종 만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나 복사기, 프린터를 쓸 때 나는 어딘가 비릿한 냄새, 그게 바로 오존의 스멜. 오존의 이름도 냄새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따왔는데요. 그렇다고 스멜 하면서 들이마시면 안 됩니다. 강력한 산화력 탓에 많이 흡입하면 기관지와 폐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오존이 모여서 지구에서 인류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성층권의 산소와 함께 엷고 넓게 분포되어 대기층을 형성하고 있는 바로 이것! 오늘의 주인공 오존층입니다. 오존층의 산소 자 분자들이 태양볕을 쬐게 되면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셋이 왔어요 하면서 해처 모여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산소 혼자 셋이 모인 오존이 자외선 UVB, UVC를 흡수하는데요. 이 자외선이 인간에게 노출되면 피부암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장기간 노출되면 DNA까지 손상시키죠. 이 해로운 자외선을 소중한 오존층이 막아줍니다. 그런데 1974년 두 화학자가 CFC, 염화불화탄소라는 물질이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CFC는 저렴한 데다 인체에도 무해해 냉장고, 에어컨부터 스프레이 등 각종 에어로졸 상품까지 널리 쓰이고 있었죠. 그래서 두 화학자는 더 초조했을 겁니다. 자, 지구촌 여러분, CFC 이거 오존층 파괴해요. 이거 사용 자제해야 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자들이 성층권에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당장 일상생활에 주는 편안함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러 가정기기, 생활용품 제조사는 물론 대중들도 설득하지 못했죠. 그렇게 약 10년이 지나고 1985년이 되고 나서야 CFC의 문제가 제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1985년 5월 오존층 파괴를 검증한 논문이 네이처에 실렸는데요. 남극 오존층이 20여 년 전에 비해 1980년대에 들어 크게 줄었음을 연구팀이 실제로 확인한 데이터가 실린 논문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 나사의 인공위성 님버스 7호가 남극 상공에 오존층이 비어있는 사진을 공개했고 언론들은 오존층에 구멍이 뚫렸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존층 파괴가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고 환경 파괴는 물론 각종 질병까지 일으킬 것이라며 두려워했죠. 이제 오존층 그리고 CFC는 많은 대중의 관심과 함께 핫한 연구 주제가 됩니다. 문제를 인지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86년 지혜로운 과학자 수잔 솔로몬 박사가 원정조사단을 이끌고 남극으로 출동해서 연구한 끝에 CFC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과정과 유독 남극의 오존층 구멍이 크게 생기는 이유를 네이처에 발표합니다. CFC는 영하 78도 미만에서 구름의 얼음알갱이에 달라붙는 성질이 있는데요. 그러다 햇볕을 쬐게 되면 광분해를 일으켜 염소로 쪼개지고 염소 원자는 오존층의 오존 산소 분자를 만나 일산화염소를 형성하죠. 이러한 작용이 기존의 오존도 해체하고 미래 오존 꿈나무인 산소까지 흡수하면서 새 오존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심지어 일산화염소는 마치 매트릭스의 스미스 요원처럼 다시 염소와 산소로 나뉘면서 또 다른 오존 분자를 찾아 쪼개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현상을 본 솔로몬은 CFC 분자의 염소 원자 하나가 수십만 개의 오존 분자를 파괴할 수 있다며 지혜로운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CFC가 구름의 얼음알갱이에 붙기 딱 좋은 영하 78도 미만은 어디인가? 바로 남극의 겨울 성층권입니다. 엄청나게 추우면서 대기의 움직임이 적어 차가운 구름이 뭉쳐있는데요. 겨울 동안 CFC가 구름에 딱 달라붙어 있다가 봄이 오면 광화학 작용으로 오존을 마구마구 분해하기 시작. 그 결과 남극에서 가장 심각한 오존층 파괴가 일어나고 커다란 오존층 구멍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CFC가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과학적 근거가 속속들이 나오자 각국 정부는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1985년 미국을 포함한 CFC 주요 생산국들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을 맺었고 2년 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국제적 규제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는데요. 이게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입니다. 오존층 보호를 위해 CFC를 비롯한 오존층 파괴 물질을 단계적으로 줄여간다는 합의문이 1989년 발효됐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국과 유럽연합이 참여하고 있죠. 참여국들은 최근까지 약 39억 달러의 기금을 모아 8,600여 개의 대체 물질 개발 등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1980년대 연간 80만 톤 이상 소비되던 CFC는 2014년 소비량이 156톤까지 감소, 2009년까지 조약에서 동의한 화학물질 98%가 단계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가 되어 오존층이 느리지만 쿨하게 조금씩 회복
회복되는 모습이 관측됐고 2016년 드디어 남극의 오존층이 힐링되고 있다는 연구도 발표됐습니다.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협약이 잘 지켜진다면 2060년대쯤 오존층이 완전히 회복되리라 예측했죠. 만약 몬트리올 의정서가 제정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규제 없이 CFC가 매년 3%씩 늘어났을 때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CFC 증가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대 전세계 오존층이 붕괴, 2050년에는 북반구 대부분 지역이 현재 열대 지역보다 더 강력한 자외선을 쬐게 되고 2100년에는 열대 지방의 오존층 60%가 파괴되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오존층 파괴로 자외선에 노출된 식물의 조직이 손상되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대기 중 탄소 증가는 다시 온실 효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 이 경우 21세기 말에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2.5도 추가로 더 상승하는 기후변화로 이어졌을 거란 분석이죠. 다행히 이런 일은 없었다. 우리 현명한 호모 사피엔스들은 몬트리올 의정서를 지킴으로써 오존층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 위험을 줄였고 얼음 없는 북극을 보게 될 순간을 늦췄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희망찬 미래의 전제는 협약이 계속해서 잘 지켜진다면에 있습니다. 3명이 한 약속도 어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전지구적 약속이 계속 잘 지켜지긴 어렵겠죠. 그래서 세계 기구들은 대기 중 CFC 농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 미국 국립해양대기청과 나사가 CFC11의 대기 농도가 2013년부터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국제 NGO 단체인 EIA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CFC11의 배출량이 늘고 있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원인 추적에 나섰죠. 구매자인 척 가장한 EIA 조사관이 CFC11을 사용하는 공장들을 추적했는데요. 그 결과 글로벌 기업 공장들이 많이 모여있는 중국에서 CFC11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 불법 행위가 걸리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주도 고산과 일본 하테마루 섬에서 측정한 대기 중 CFC11 농도 분석을 통해 중국 동부 지역에서 연간 7,000톤의 CFC11이 배출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면서 몬트리올 의정서를 중국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여러 근거들이 나오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게 되자 전국적인 조사와 집행 조치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국제환경협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며 CFC11 불법 생산 사용에 대한 단속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죠. 다행히도 중국 정부가 제대로 조치를 취했는지 2021년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의 몽카츠 박사와 경북대 박선영 교수 연구팀은 2018년부터 대기 중 CFC11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결과를 네이처에 발표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0년대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배출되는 CFC는 전세계 CFC 배출 증가량의 40에서 60% 정도만 설명할 수 있었고 나머지 배출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대다수 국가가 몬트리올 의정서를 준수하고 있지만 CFC와 같은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에 관한 모니터링에 있어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죠.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몬트리올 의정서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모니터링 방법과 기술을 도입해 불법 배출 감지를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죠. 이런 노력 끝에 나온 결과물이 바로 오존층이 뚜렷하게 회복하고 있다는 보고서입니다. UN 환경계획, EU, 나사 등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번 2023년 1월에 발표된 오존층 감소에 대한 과학적 평가 2022 보고서는 4년마다 발표되고 있는데요. 4년 전 보고서의 경우 회복 징후가 미약하게 보인다 정도였지만 이번엔 회복세가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죠. 이런 추세라면 2040년에는 오존 구멍을 발견하기 전인 1980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존층 파괴가 심했던 북극과 남극은 좀 더 오랜 기간이 지나야 1980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존층 파괴라는 전 지구적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등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고 있는 요즘, 이 오존층 회복 이야기는 과학자의 연구, 공학자의 기술 개발, 대중의 관심, 기업과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를 보여주는 좋은 선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의 문제들은 오존층 파괴보다 더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명한 호모 사피엔스가 결국에는 해결할 것이라 믿고, 아니 빌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좋은 연구와 좋은 소식을 계속해서 전달드릴 수 있길 기원하며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과학 오존층 회복 긴급과학 약이었습니다. 보시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댓글 오랜만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